민주당이 집권하는 과정을 하고 그죠? 우리가 네. 시장을 봐야 되는데요. 네. 규제를 하는 정부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세금을 이제 많이 걷어들이는, 즉 우리가 큰 정부라고 그러죠.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본인이 이제 막 그 배분도 하고 그죠? 이런 거를 선호하는 정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규제도 하고 뭐 세금을 많이 걷어들인 뭐 이런 정부가 이제 앞으로 더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현재도 이제 규제가 강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 3년 정도 가까이 됐지만 규제를 해제를 거의 못했거든요. 그 국회를 넘어야 되는데 대부분 법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지를 못하고 이제 그냥 끝나버렸다 보니까 뭐 겨우 대통령령 정도로만.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했지만 네. 핵심적인 거는 하지를 못했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의 부동산 정책이 사실은 거의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 예. 시행령으로 이제 좀 개정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든지 공시가 현실화율 자체를 낮춘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금을 적게 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아마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어쨌든 문재인 정부 때의 세금이라든지 부동산 정책률 많이 활용할 거다. 그래서 조금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새로운 규제, 뭐 기존의 규제는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새로운 규제는 예전에 이제 우리가 15억 이상 되는 아파트는 대출을 안 해줬거든요. 아예. 맞습니다. 예, 아예 근데 안 해줬죠. 이번에는 한 20억 정도, 좀 올랐으니까 그동안 그죠. 그래서 한 20억 정도 되는 거는 그걸 이제 고가주택에 대한 그죠. 대출 금지였는데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 같은 거는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생각해 보시면 문재인 정부 때는 모든 지역이 거의 규제 지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이었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 투기과열지구라든지 토지거래 허가제가 강남 3구하고 용산만 적용이 되는데 이게 넓어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국평이 20억 넘은 데들, 마포, 뭐 성동, 강동, 뭐 광진, 동작, 뭐 이런 데들 그죠? 이런 데들이 규제 지역에 추가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수도권 쪽에서는 과천, 지방은 지금 난리가 난 세종. 그죠? 이런 데는, 세종은 예전에 지방에서 상당히 일찍, 그죠? 맞습니다.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지역이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저는 좀 뭐 움직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네. 그 다음에 사기 신도시는 한다고 했으니까. 사기요? 또 뭐, 예. 이게 맞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아있는 동안 또 5기가 나올까 걱정인데요. 그래서 사기 신도시는 공약상에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네. 뭐 어떤 형태든지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제일 우려하고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 처음에는 무제한 10년. 10년. 그것도 반응이 별로 안 좋았죠. 네. 이제 그러면 8년, 6년. 예, 뭐 6년 정도, 한 번 더 정도. 그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보고 움직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네. 문재인 정부와 유사하게 가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세수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아마 문재인 정부가 따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네. 아마 세율은 바꾸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집값이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네. 중부세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아마 집값이 올랐고 또 하나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 자체가 문정부 시대에는 100%였거든요. 근데 윤 정부 들어와서 한 60% 낮춰줬거든요.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면 다시 100% 올리면 그러면 집값도 올라갔죠. 비율도 올리죠. 많이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이거 네. 올리다 보면 네, 현실화 하다 보면 진짜 종부세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주변에 막 1~2억은 그냥 뭐 그냥 나왔었거든요. 막 다 1억 지우려고 그랬거든요. 힘들어가지고. 강남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1억 내시는 분은 아주 많고요. 네.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냥 직장 생활 하시면서 정말 버티시는 분 중에 제일 많이 이제 내신 분이 한 3억 정도 내신 것 같아요. 3억? 한 세 채 가지고 있으셨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2021년 뭐 요 정도 시점이었겠죠. 한 3억 정도 내셨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얼마 내시냐? 5~6천 정도 내신대요. 와. 그러니까 거의 한 5~6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는 게 제가 볼 때 편하시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뭐 예전에도 제가 나왔을 때 그런 말씀드렸지만 전세로 지금 그렇게 임대를 하시는 분이 여전히 이제 강남에 많거든요. 네. 그걸 이제 보증부 월세라든지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월세로 조금 바꾸시는 것이 지금부터 이제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월세를 이제 그냥 세금으로 계속 월세는 내시고 시세 차익만 이제 내 거다. 월세는 내 거 아니다. 이제 이런 유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세금 때문에 월세로 바꾸게 되는 경우. 그렇죠. 약간 우픈 예. 상황이네요.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서정문님 말씀하셨지만 아무것도 안 바꾸고 그냥 공정시장 가입 비율이나 공시가 현실화를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법을 바꾼다 이러면 또 뭐 시끄럽고 그죠. 이러니까 그냥 간단히 뭐 사실 시끄럽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 국회도 뭐 장악하고 있고 행정부도 장악하면 그냥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좀 부담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법을 안 바꾸고도 당장 이제 5배, 6배로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정책들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전문님, 근데 세수가 네. 진짜 부족합니까? 많이 부족하죠. 오늘 그 네이버에서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정부가 71조를 빌렸다는데요. 그 세수는 일단 기업 이제 법인세를 조금 1%인가 1%포인트 네. 이제 낮췄는데 네.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기업들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거둘 수 있는 게 개인, 기업, 그 다음 뭐 기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기타 중에 이제 좀 큰 게 부동산이죠. 재산세 이런 게 크니까요. 그래서 개인도 지금 별로 안 좋고 기업도 사실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나마 이제 사실은 예전에 많이 거뒀던 게 부동산인데 그럼 기본소득이라든지 기본주택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본인 이제 그 철학인데 그걸 이제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 그러면 사실 돈 나올 때가 법인세를 올릴 수는 있겠죠. 예, 뭐 1, 2% 정도 올릴 수도 있겠지만 이게 뭐 어느 정도 될지 저도 의문인 게 이게 기업이 좋아야지 사실은 기업이 좋으면 법인세를 안 올리더라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게 기업이 안 좋으면 이제 법인세를 올리더라도 사실 한계가 있을 거고요. 근데 어쨌든 법인세 올리고 개인은 이제 못 올리죠. 본인들 표밭이니까 특히나 우리나라는 한 38% 정도가 세금을 하나도 안 내거든요. 맞습니다. 이걸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다 자기 표밭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세 올리고 그다음에 부동산 요 두 가지죠. 그래서 법인세는 이제 법인이 잘 돼야지 사실은 올리는 만큼 효과가 있고요. 부동산 세금은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공정시장 가입 비율이랑 공시가 현실화만 조금만 높이더라도 세금이 확 들어와요. 예, 그래서 몇십조를 거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 25만 원씩 준다고 하는지 저는 좀 신기할 따름인데 25만 원 받고 이제 1억 내야 되는 거.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주는 거죠? 그렇죠. 400억 건물주도 주는 400, 거죠? 400억 건물주도 받을 수 여기도 있죠. 25만 원, 네. 저도 25만 원, 교수님도 25만 원. 와 좋겠다. 와 행복하다. 그걸로 과자 사 먹어야지. 그리고 1억 내요. 우리 1억은 아니겠지만 뭐 25만 원 받고 몇백만 원은 최소 지금 서울에 집 있는 분들은 정말 몇백만 원은 내셔야 되죠. 왜 주는지도 모르겠고.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가 이렇게 각각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각각 좀 어떤 변화가 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주택자가 지금 벌써 중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2주택자 같은 경우는 8% 하고 있고요. 3주택자 같은 경우는 지금 12%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취득세는 아마 뭐 세율을 더 올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일단 올릴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 정부에서 60%인데 이것도 정권이 바뀌면 100%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세율을 안 올리고도 종부세를 많이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아 종부세가 크다. 종부세 크죠. 진짜 이거는 네. 진짜 건드릴 것 같은데.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6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지금 대통령 시행령으로 지금 중과를 지금 배제시켜 놨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26년 5월 9일이 지나면 아마 이거는 연장해 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2주택자부터 중과 세율이 지급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안 되면 네. 아마 세금 폭탄 맞지 않을까. 점점 똘똘한 채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26년 5월 9일 지나면 음, 안 팔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매물이 네. 급격하게 줄어들겠죠. 예. 네, 최근에 우리 토지거래 허가제 지정하면서 느껴보셨을 겁니다. 토지에 이제 하자마자 매물이 확 사라졌거든요. 네. 그러다 최근에 다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규제를 해서 조건을 붙이는 거죠. 너가 2년을 살아야 된다. 또는 뭐 팔면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조건이 붙으면 그때부터 이제 매물이 사라지죠. 근데 양도세 중과는 잘 아시다시피 최고 세율이 82.5%. 그러면 10억이 양도 차익이면 1억 얼마 남죠. 네. 그러니까 이제 팔 수가 없거든요. 예, 가진 분들. 왜냐하면 이게 팔아도 이득은 남는데 대부분이 보면 이제 우리가 앵커라고 그래가지고 생각하는 시점 자체가 옛날 10억일 때를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1억, 2억을 손에 쥐는 걸로 해서 양도세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팔고 이제 걷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아마 내년 5월 9일 이후에는 매물이 팍 감소하는데 저는 걱정되는 게 기존에 이제 신축은 줄어드는 거 다 아실 거고 그죠? 입주 물량이 이제 거의 없어지거든요. 네. 26년, 27년, 28년 3년에서 이제 아파트 입주하는 양이 22,000세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존 아파트가 그나마 좀 있었기 때문에 거래가 좀 됐었는데요. 이제 기존 아파트도 팍 줄어들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 헬리오시티 이런 거는 거의 60% 줄었어요. 토지 지정하고만 난 다음에. 지금 다시 또 이제 나오고는 있는데요. 네.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러면서 다들 당황돼 가지고 특히나 용산이나 서초 같이 전혀 이제 그게 지정이 안 됐던 데는 팍 줄었다가 최근에 다시 조금씩 나오고 있고 거기 공인중개사는 토지로 인해서 거래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지 막 압구정동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막 그래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금 거래가 멈춰져 있는데 뭐 그게 또 계속 그럴 수는 없고 그죠. 조금씩 이제 나올 건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좀 실거주하는 그 부분이니까요. 근데 계속적으로 양도세를 중과한다는 쪽으로 계속 가면 매물은 사라진다. 근데 시장에 지금 자연스러운 흐름 자체가 지금 매물 감소가 되는 거는 사실 2, 3년 전부터 뻔히 봐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축 물량도 그렇고 예, 토어제 때문에 또 그렇고. 그렇죠. 예.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종부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손을 대면 훨씬 더 이게 왜곡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걱정하는 게 그 부분인데 근데 최근에 이제 공약 사항에 보면 다주택자에 대한 뭐 중과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이제 공약대로 믿으면 안 되고요. 예, 저는 생각할 때는 할 것 같아요. 다주택 양도세 중과는 본인들 그 정치 철학과 일치하는 건데 그걸 또 연장시키면서 그죠? 배제를 계속 시켜 나갈 거냐?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임대차 입법 통과할 때도 우리가 다들 뭐 이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게 전세 가격 올릴 거고 매물 줄일 거고 월세화로 전전되는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경고를 했는데 전혀 안 듣고 그냥 한 거거든요. 그리고 너무 후다닥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뭐 계속 이제 자료집 내놓고 뭐 그랬던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제 생각은 마찬가지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또는 실생활에 사실 직결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뭐 이해나 관심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냥 본인 정치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요 현실 세계는 도구로 생각하는 거죠. 최소한 문정부 정도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소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정부에서는 종부세가 2주택자부터 중과를 적용했거든요. 네. 근데 또 상한선도 또 300%까지 올렸어요. 근데 이제 윤정부 들어와서는 3주택자부터 중과를 적용하고 네. 그 상한선도 150% 낮췄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다시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네. 다시 문정부처럼 2주택자부터 적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상한율도 다시 300% 올리지 않을까 다시 저는 걱정되고 있습니다. 점점 이렇게 되면 월세화 가고 5년 정도를 또 기다리면 되잖아요. 참고 견디면 네. 정권이 바뀔 때까지. 네. 그럼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안 팔고 5년을 참고 견디지 않을까. 5년 버틸 수 있을 체력이 있어야 되겠네요. 강남에 있으신 분들은 체력이 있지 않을까요? 그 정도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이 아닌 일반 다주택자도 있지 않습니까? 일반 다주택자들 체력이 3억짜리 3개 있어도 다주택자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좀 그분들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 강남에 상담하러 오신 분들은 이제 버틴다는 분도 계세요. 실제로 3개, 3채 정도 가지고 계시는데 네. 그럼 이제 이재명 씨가 만약 집권한다 이러면 종부세가 자기들도 한 5배 정도 나온다 이런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난 버티겠다 하는 분이 계세요. 네, 근데 3억짜리 3채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 정리하시는 게 좋죠. 좀 왜냐하면 애매한 다주택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왜 저희가 그런 이야기 하느냐 그러면 이제 강남은 3억이 3채 가지는데 3억이 나왔잖아요. 근데 아크로 리브팍이 1년에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아크로 리브팍이 3억 이상 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수익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세금을 내더라도 남는 게 있다. 물론 이제 미실현 이득이긴 하지만 뭐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계속 쌓이는 거니까요. 근데 3억짜리 3채다 이러면 이건 오를 가능성이 별로 없는 아파트거든요. 우리 소위엔 똘똘한 한 채로 이제 가는데 3억짜리 3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정리를 하는 게 오히려 이제 세금을 덜 내는 게 이득. 가격이 안 오르는
거는 이제 세금을 적게 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뭐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제가 볼 때 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거는 이제 가는 게 좋고 이제 계속 오르는 거는 정말 버텨볼 만하다 이러는 거지. 그냥 뭐 다 모든 다주택자라고 동일하게 이제 판단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 그죠? 가격이 오를 것 같다. 그러면 한번 뭐 월세화를 시켜가지고 버텨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안 오르는데 버텨보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고요. 그거는 빨리 정리하셔가지고 정말 똘똘한 한 채로 해서 10억짜리를 오히려 하나 사는 게 훨씬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을까 싶은 거죠. 평범한 다주택자분들은 아마 똘똘한 채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지방에 있는 주택들은 다 매각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다들 그래서 준비하고 있구나.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똘똘한 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물어보세요. 서울에 있는 거를 자꾸 살려고 하는 추세가 크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새로운 수요라 그래가지고 가격에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죠. 70억 이런 게 30평에 나온다는 것 자체는 네. 일단 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사는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네. 오른다고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그죠. 근데 난 상관없다는 거죠. 그냥 난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최근에 많이 생겼고요. 예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정말 예전에는 보기 힘들었는데요. 이제는 아주 흔하게 강남에서는 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바뀐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상속 증여 때문에 뭐 집을 사거나 팔거나 뭐 이러는 분들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다. 좀 비슷하긴 한데 지방에서 이제 서울을 사시는 분, 뭐 이러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전보다 훨씬 늘었어요. 거의 한 2배 이상 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 우대방에도 그런 고객분들이 연락이 많이 와서 그런 분들이 집을 사시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두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건 조금 연관이 있어요. 대부분 이제 지방의 자산가 분들, 자제분들은 다 서울에 있거든요. 대학을 서울에서 나왔거나 아니면 최소한 결혼해서 이제 직장은 서울로 잡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에 이제 집을 사줘야 되잖아요. 당연히 이제 지방 거는 안 사고 이제 서울 걸 사다 보니까 서울로 이제 계속 이런 자산들이 더 몰리는 형태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런 똘똘한 한 채라든지 뭐 이런 수요들은 대부분 이제 그런 수요가 같이 엎쳐져서 이제 크게 생기고 있는 거죠. 아, 이게 문재인 정부 때는 그래도 이렇게 지방 돌아다니면서 사는 재미가 있었는데. 그럼 그때는 공시가 1억 뭐 주택수 포함 안 된다니까 벌떼같이 가서 야, 천안 묶었네? 야, 아산 가자. 뭐 10채씩 막 5채씩 샀죠. 네. 예, 아산 묶었네? 서산 가자. 막 이렇게 신나게 다녔거든요. 지금 아직 시행령이 실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시가 2억 아파트에 대해서 그죠? 주택수 포함 안 한다 이런 게 지금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어저께인가 강원도에 계시는 교수님하고 통화해 보니까 자기가 계산을 해 보니까 강원도에 있는 아파트 거의 80% 가까이 공시가 2억이 안 된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강원도에 뭐 분양해 가지고 뭐 5억, 10억 이런 것만 자꾸 보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아파트가 그러니까 공시가 2억이면 뭐 한 3억 5천에서 4억 사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아파트들이거든요. 그래서 공시가 2억 정도 해서 막 또 내려가서 살 건가? 그렇게는 저는 안 봐요. 그래서 교수님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단 너무 많고 지방에 공시가 2억만 되면 너무 일단 많다. 예전에 공시가 1억이면 찾기 힘들어가지고 막 가가지고 서로 살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수요보다 공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공시가 2억 아파트가 이제 시행령이 실행되더라도 지방이 그렇게 내려가서 사겠냐? 내가 샀을 때는 01이한데 내가 팔 때 되니까 이게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네. 그래서 어쨌든 지방도 지금은 좋은 데는 조금씩 움직이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 부산에 있는 저희 제자분들하고 이렇게 통화해 보면 전세는 지금 찾기 힘듭니다. 이럴 정도니까요. 지방은 일단 전세가 치고 올라가면 매매를 올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위기 좋은 데도 있긴 한데 우리가 집을 사면 어쨌든 뭐 이게 1, 2년에 팔 건 아니니까 장기로 본다 그러면 지방은 별로 좋지는 않죠. 그게 이제 문제가 20, 30대가 많이 올라와서 그래요. 노인가 봐다. 그러니까 부산 좋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기업은 다 쫓아내고 그냥 또 젊은이하고 기업이 쫓겨나잖아요. 네. 지금 기업은 진짜 뭐 나가라 그래서 나가는 거고요. 젊은 분들은 자기가 좋아서 그냥 서울로 올라오는 건데요. 뭐 일단 지방에 충성도도 없고 공부밖에 안 했으니까 20년 동안 뭐 지방에 얼마나 충성도가 있겠어요. 제 또래 되면 지방에 있는 친구들도 안 올라오려고 해요. 애들은 다 서울에 있거든요. 네. 그래도 그냥 부산에 있으려고 하거든요. 그건 60년 살았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어요. 이제 모든 네트워크가 지방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서울에 올라오면 재미가 없어요. 일단 나이 들어가지고 직장도 없는데 재미도 없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데 젊은 친구들은 뭐 그런 충성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젊은 친구 올라오고 기업 올라오는데 지방의 부동산이 괜찮을 거다.
그건 생각이 쉽지가 않죠. 장기적으로 힘들죠. 예. 집값이 6월 3일 이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네. 뭐 강한 규제를 하겠지요.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 네.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수도권 기준으로? 집값 상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집값 상승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어렵다. 예,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집을 일단 살려는 사람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대출 규제도 있지만 네, 아마 집을 매도하려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좀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를 좀 내더라도 네, 좀 버티자 그런 기조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전무님은 이제 세금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세금이 계속 오르고 이런 상태에서 네. 집을 또 살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나겠느냐. 뭐 이런 이제 왜냐하면 지금 있는 집도 뭐 세금이 많이 올라가는데 그 세금이 한 5배 올라가는 걸 생각하면서 주택 수요가 이제 붙겠느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불안해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저는 뭐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유는 서울은 제가 지방은 뭐 요즘은 지방을 떠난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 지방 사정은 잘 제가 그때그때 잘 모르고요. 네,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부정적인 요인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내수 경기가 안 좋은 건데요. 우리 수출은 괜찮고요. 그 상장 기업들도 괜찮습니다. 작년에 상장 기업 영업이익이 제대로 나왔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내수 경기가 안 좋냐 그러면 돈을 버셔가지고는 밑에다가 이게 떨어뜨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경제학에서도 있습니다. 트리클 다운 이펙트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이제 그러니까 하청업체에 주고 그죠. 중소기업에 가야 되는데 제가 전무님한테 사실은 들은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이제 기장 쪽을 하시니까 잘 아실 건데 대기업에서 이제 중소기업들 이제 그걸 보고 재무제표를 보고 이익이 어느 정도 나는지 보면 그 이익까지도 다 이제 줄일 수 있도록 이제 하청업체에 대금을 납품하는 거죠. 그 쥐어짜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중소기업을 쥐어짜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도 불안하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에 시장이 확확 바뀌니까 이제 본인도 사실 불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기업도 지금 불안한 상황인데 본인들 이제 내부 유보 많이 한다든지 투자 안 하고 그다음 하청업체들 쥐어짜고 이러면서 이제 본인들이 영업이익 최대로 내면서 근데 매출은 크게 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거는 쥐어짠다는 말이거든요. 다른 데들. 그렇게 하고 있고 최근에 또 재미있는 기사를 본 게 10억 이상 예금이 확 늘었어요. 10억 이상 예금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기업이에요. 다. 기업 예금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확 늘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투자를 안 하고 그냥 쟁여두고 있는 거거든요. 불안해서. 그런 상황에서 내수 경기가 뭐 안 좋게 느껴지는 건데 사실은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저는 뭐 지금 수출은 여전히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는데 어쨌든 내수 경기 빼고는 모든 변수가 다 괜찮습니다. 일단 수급은 무너졌기 때문에 수급이 무너졌다는 거는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적다는 말이니까 부동산 가격 상승에 유리한 거고요. 그다음 금리는 떨어지면 떨어졌지 오를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금리를 올릴 수 있겠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마 그 연준에서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리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 뭐 정부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뭐 규제를 하든 어쨌든 간에 공급을 만들어내기도 만만치 않고요. 어쨌든 부동산 시장에 뭐 세금은 많이 거둘 수 있겠지만 뭐 옥죄는 뭔가 정책을 막 쓰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 본다 그러면 내수 경기 안 좋은 거 제외하면 대부분의 변수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예전에도 내수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집값이 떨어져 본 적은 없고요. 아예 그냥 금융위기가 와야죠, 그죠? 그래서 금융위기가 올지 안 올지는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그건 뭐 제 영역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계속 뭐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그분들도 사실은 잘 모르는 게 금융위기를 맞춘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오니까 그냥 아는 거거든요. 하다가.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블랙스완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변수에서 우리가 포함을 못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은 고려하면서 이렇게 시장을 움직이는 건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그것만 제외한다 그러면 그렇게 나쁜 변수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동안 또 한 3년 동안 집을 거의 안 샀거든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수요가 들어온다 그러면 뭐 지금도 꾸준히 이제 수요는 있는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뭐 가격은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죠.
그럼 6월 3일 전에 뭔가 좀 액션을 취할 분들은 취하는 게 좋을까요? 올해는 되게 시점을 저번에 우리 후랭이 TV에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점 대비해서 그 여러 가지 그 이벤트들이 있는데요. 5월, 6월 달에는 저는 좀 움직이는 게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6월 3일 날 어쨌든 대선이 끝나잖아요. 대선이 끝나고 나면 작년 이제 총선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작년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압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5월 달, 6월 달 상승폭이 더 커졌고요. 그다음 거래가 확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일정이라는 것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지 이게 누가 되든 크게 고려는 안 해요. 예, 최근에 이제 정치 일정이 그렇고 예전에 이제 대선 또 보면 박근혜 정부 때 다르고 문재인 정부 때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정치 일정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큰 이벤트가 7월 달에 있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이잖아요. 이게 대출 한도를 줄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대출 이자보다도 대출 한도 줄어드는 걸 더 스트레스 받아요. 사람들이. 내가 돈, 지금은 5억짜리에서 이제 10억짜리로 아파트들이 다 커졌잖아요. 규모가. 그래서 대출 한도를 많이 받기를 원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0.1%포인트 자기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대출 한도를 더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7월 전에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5, 6월 달에 대통령 선거하면 지금 공약 사항에 나와 있듯이 싫은 소리 안 하거든요. 다 좋은 소리만으로 포장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가 집권하면 뭐 기본 소득세를 만들어 가지고 1%씩 더 거두겠습니까? 거두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나중에 할지라도. 그래서 좋은 이야기만 계속 할 거예요. 그럼 뭐 분위기도 괜찮아지고 거기에다가 사는 사람들은 시장에 들어와서 살려고 할 거고 그죠. 그래서 5, 6월 달에 저는 거래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최근에 저희 우대방에서도 거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유의하셔야 될 점은 6월 3일 날 집권하면 9월 정도에 규제가 나올 가능성은 아주 높다. 그 전에 움직이시는 게 좋다. 네, 규제가 나오면 또 팍 시장은 얼어붙거든요. 네. 그러다가 내년 초부터 또 좋아지겠지만 규제의 효과라는 게 한 3개월,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사시는 분도 5, 6월 달이 괜찮고 파시는 분도 5, 6월 달이 괜찮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강남 상고나 용산구 이런 데는 뭐 좀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지만 여타 지역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오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 쪽은 정리가 됐는데도 후보가 예. 부동산에 대한 얘기는 진짜 좀 말을 아끼는 것 같아요. 조심해야죠. 아직도 정책이 뭐 입도 뻥끗 안 한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되게 조심스럽게 하고 제가 볼 때 그냥 뭐라 그러나 맛배기만 이렇게 보여주고 끝낼 가능성이 있죠. 구체적으로 막 기본소득세부터 시작해서 기본주택 어떻게 할 거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공격을 받고 본인 표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집권하면 9월 달에 상당히 강한 게 하나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8.2 대책이 집권하고 3개월 만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3개월 만에 나온 게 청와대에서 다 작업을 하고 김현미 장관이 그때 그 휴가를 갔었어요. 휴가를 갔다가 비하인드가 뭐냐 그러면 그때 다시 복귀를 해가지고 발표할 때 앉아 있다가 다시 또 갔어요. 아.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그러면 김현미 장관은 국토부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우리 김소영 교수라든지 그죠? 이런 양반들이 뒤에서. 청와대 뒤에서.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뒤에서 이제 그냥 막 작업해가지고 딱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뭐 국토부 장관 임명하고 이런 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또 그 팀 짜고 뭐 이런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책은. 그래서 미리 아마 6월 3일 날 딱 되자마자 아마 팀이 딱 만들어져 가지고 제가 대충 누군지는 알아요. 교수님한테 누군지는 알고 이 사람들이 막 작업해서 3개월 만에 만들어낼 거예요. 예. 근데 상당히 거기 들어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강한 좌파적 사고를 가지신 분이에요. 예, 강한 좌파적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 세종대에 많아요. 변창훈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 다 세종대에 많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이렇게 딱 3개월 만에 막 해가지고 딱 대책을 만들어낼 거예요. 예, 그러면 시장이 또 8.2 대책 나오고 팍 죽었었거든요. 네. 비슷하게 이제 가지 않을까. 그래서 네. 규제 나오고 또 죽고 또 오르고 규제 나오고 또 죽고 오르고 이게 문재인 정부 시즌2가 계속 갈 거예요. 가만히 못 놔둘 거예요. 본인들 입장에서. 가격이 오르면 자기들 그 지지층이 계속 이야기 하잖아요. 뭐 하냐. 집값 안 잡고 뭐 하냐. 집값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정부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네. 근데 뭐 계속 뭔가를 하는 신용을 하니까 시장은 더 왜곡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주목해서 봐야 될 상속증여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24년도에 네.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됐습니다. 혼인 신고일로부터 전 2년, 후 2년 동안에 네. 증여세 없이 1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구입을 하면 네. 그 자금 소명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또 왜냐하면 지금 일반적으로는 성인 같은 경우에는 만 19세 이상은 10년 동안에 5천만 원까지만 증세를 내지 않고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네. 근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집을 사거나 뭐 전세를 이제 얻거나 하다 보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부모로부터 이제 다 이제 5천만 원까지밖에 못 받고 그 넘어가는 건 다 증세를 내야 되니까 네. 작년에 정부에서 하나 신설을 해가지고 결혼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증세 없이 1억까지는 좀 그 세금 없이 정리할 수 있게 해주자. 그래서 작년에 신설됐고요. 그래서 이게 혼인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이게 1억까지 받을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있는 게 또 자녀가 출생일로부터 네. 2년 이내에 또 1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두 개를 다 동시에 받는 건 아니고요.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또 하나의 장점은 이렇게 직계 존속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부모로부터도 받을 수도 있지만 네. 조부모로부터도 받을 수 있습니다. 건너서. 예, 직계 존속이니까. 예, 이게 남편과 아내가 합쳐서 1억이 아니고요. 네. 각각 1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10년 동안에 부모로부터 뭐 이렇게 정리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고요. 네. 뭐 결혼이나 그다음에 출산을 하면 또 남편이 또 예를 들어서 아내나 1억을 또 받을 수 있으니까 각각 1억 5천 받을 수 있으세요.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시부모나 뭐 장인 장모 같은 경우에 기타 친족이 있거든요. 기타 친족은 또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해서 없이. 네. 그러면 각각 1억 6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분이 합치면 3억 2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해서 한 푼 없이. 이게 이제 보통 이거를 이제 받고 신고를 안 하신 분들이 많은데 전세를 얻거나 이제 집을 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소득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으면 이게 국세청으로부터 자금 출처 소명을 또 안내문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증여세가 없다 하더라도 증여세는 꼭 신고를 하시는 게 좋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내더라도 신고를 하는 거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국세청에 이렇게 신고를 해야 국세청에서는 이 소득이 이 자금 주택을 뭐 구입할 때 이 자금은 소명이 되니까 굳이 이거에 대해서 뭐 조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세대 생략 상속 증여를 많이 하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조부모가 부모한테 정리하고 네. 또 부모가 손자녀한테 이제 정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 세대를 건너뛰는 거죠. 조부모가 바로 손자녀한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년세를 두 번 내지 않고 한 번만 낼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안 돼 있었어요? 원래는 보통 이제 원래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조부모가 이제 부모한테 정리하고 또 부모가 자녀한테 정리하는 경우가 많았죠, 사례가. 근데 최근에는 수명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부모님도 뭐 한 5, 60대 되세요. 그러니까 조부모님께서 그러니까 부모한테 정리하는 것보다 아예 손자녀한테 정리하는 게 더 유리하겠다 싶어서 아예 부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손자녀한테 정리하는 경우가 요번에 최근에 한 40% 이상 늘어났습니다. 완전 땡큐네. 그럼요. 손자녀 입장에서 얼떨결에 땡큐네. 예, 이게 근데 조부모 입장에서도 또 좋은 게요. 네. 이게 조부모가 이제 돌아가시면 이게 그 상속인은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니거든요. 그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년일로부터 5년이 넘어가면 그 조부모가 돌아가시고 상속세 계산할 때 그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그 때문에 상속세에 있어서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보통 10년이거든요. 네. 보통 이제 네, 보통은. 맞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상속인 같은 경우에는 1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5년 내면 이제 빠질 수가 있으니까 네, 추가적으로 상속세 할 때 이제 계산을 안 하죠. 대부분 보면 이제 아버님이 아프시고 돌아가시려고 하면 막 그때 하는 분들 계세요. 아무 소용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10년 내에 거는 다 그 정년을 해도 상속으로 다 포함해서 세율을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5년이니까 거의 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조부모님이 손자한테 상속한 거는 이제 적용이 안 되니까 빠져버리면 이게 상속세 대상이 안 되면 가볍죠. 이제 세율도 줄어들고. 그래서 유리한 점이 꽤 있고 일단 저는 생각할 때는 그 조부모가 이제 그 손자한테 상속하는 거니까 그 손자가 다 컸을 때는 한 30 될 거 아니에요, 나이가. 그러면 집값이 괜찮은 걸 상속했다 그러면 제가 예상하기로는 한 5배 올랐을 거예요, 최소. 그렇죠. 최소.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이제 정려할 때는 정려세가 이제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셨겠지만 5배 오른 그 가액 기준으로 판단해 본다 그러면 이 상속세는 정말 정려세는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를 거를 생각한다 그러면 정말 괜찮은 이제 정려의 수단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 정려하실 때는 정말 좋은 상품, 그죠? 아니면 이제 서울에 있는 뭐 연립이라든지 그죠? 이런 지분 같은 거 지금 아직 이제 뭐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재개발 지구에 있는 그죠? 지분 이런 건 나중에는 언젠간 될 거거든요. 그런 거 이제 해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그 손자가 한 30 됐을 때는 신축 아파트로 바뀌어 용산의 아파트가 되는 그렇죠. 거지. 신축 아파트. 재개발 지분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울에 있는 재개발 지분은 언젠가는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진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할아버지가 이제 미리 이제 정려를 해주시면 정말 나중에 한 20, 30년 되면 이득이죠. 그래서 그런 때 활용하시면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결혼을 하게 되면 추가금을 받는데 네. 보통은 이제 혼주들이 받잖아요. 네. 예, 근데 혼주가 받아서 자녀한테 주면 그게 정려가 되세요. 아, 금액이 작아도요? 금액이 작아도요. 별로 안 그렇게 막 크지 않아요. 부동산이. 그래서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결혼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신랑 신부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받거나 아니면 본인 명의 통장으로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확인되지 않는 추계금은 다 혼주에 귀속돼 가지고 네. 나중에 혼주가 주더라도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주더라도 정려세 과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보면 그 결혼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네요. 청첩장 같은 거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내시잖아요. 네. 그게 보면 계좌가 4개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본인이 받으면 기분은 좋겠지만 그냥 애 것만 해서 애한테 그냥 왕창 몰아줘야 돼요. 네, 그래야지 나중에 이게 물론 이제 제가 볼 때 이거 우리 서전무님이 말씀하신 거는 만에 하나 세무조사 들어와가지고 막 뒤지기 시작하면 걸리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냥 뭐 이게 사실은 뭐 사회관습상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긴 해요. 많긴 하는데 정말 독하게 따지면 그렇게 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처음에 받을 때 애기들 계좌로 그냥 받는 게 좋다. 그래야지 나중에 뭐 소명할 때도 아주 떳떳하게 소명할 수 있죠. 안 되면 그 방명록까지 막 남겨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희가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제 세무조사 나오면 골치 아파요. 그래서 그냥 본인 계좌 올리지 말고 애들 결혼할 때 아직도 제 친구들 보면 본인 계좌들 올리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해가지고 야 이거 네 건 빼라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친한 친구는 그래서 자기도 깜짝 놀래요. 그러면 그 정여세 같아. 이런 야 그거 하면 돼. 이런 제가 이야기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은 거죠. 축의금도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죠. 혼주 귀속이죠. 예. 근데 본인이 받은 거는 다 그냥 정려세 없이 자기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냥 근데 아버지 자식이 그 축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가 잘 살면 잘 살거나 아니면 아주 명예직이 좋은 데 계시면 자식이 많이 받고 그렇지. 그리고 그러면 많이 받잖아요. 이게 지가 받는 거 아니거든 사실. 지 돈이 아닌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한 반은 이제 아버지 거나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사실은.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뭐 이렇게 할 때도 보면 아주 잘 아는데 저희 사업에 아주 필요하신 분 자제분이 결혼하시면 애는 누군지도 모르는 데 가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혼주 거거든요. 대부분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걸 자녀 걸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정여세가 안 나온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죠. 한 3년, 5년, 10년 예. 은퇴를 좀 미리 그렇죠. 준비를 한다면 부동산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저는 뭐 벌써 은퇴 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이제 이게 주변에서 보면 유튜버 분 하시는 분들이 뭐 이제 베이비부모들 집 다 판다. 그러니까 폭락한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건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예, 베이비부모 분들도 자기 집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걸 선호하시거든요. 그건 1차 베이비부모도 그렇고 2차 베이비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이제 AIP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그래서 자기 이제 거주하는 곳에서 죽기를 원하지 실버타운이나 아니면 내가 요양병원 가는 거를 선호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뭐 당연히 이제 그럴 거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예전에도 제가 아마 데이터 후레이 TV에서 보여드렸을 건데 60대 이상이 여전히 이제 매입하는 비중이 한 20%로 예전에 이제 10년 전에 14%였는데 늘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늘었냐라고 생각해 보면 뭐 자제분들 사주는 것까지
자제분이 말 잘 들으면 자제 명의로 사주고 말 안 들으면 이제 내 명의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물려주는 뭐 이런 형태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베이비부모들이 계속 지금 집을 사고 있습니다. 더. 그래서 파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그래도 저도 이제 은퇴할 때쯤 돼가지고 자산을 이렇게 보니까 부동산이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돈이 많은 분들은 부동산이 오히려 적습니다. 보면 뭐 6대4 이렇게 되는데 돈이 오히려 좀 적은 자산가 분들이 보면 거의 8대2거든요. 집이 10억이다 그러면 집이 8억이고 현금 한 2억 가지고 있으면 진짜 많이 가지고 있으신 거예요. 네. 대부분의 자금이 이제 부동산에 묶여져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나이 들어서는 별로 좋은 건 아니다. 일단 써야 되는데 뭐 2억을 계속 쓰시다가 물론 이제 국민연금도 있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현금들도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 게 좋은데 이게 그냥 부동산만 있으면 현금이 없기 때문에 쓰시는데 이제 좀 지장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비율을 조금 자꾸 바꿔 나가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내가 지금 40평에 아직도 보면 40평, 50평에 사시는 베이비 부모가 많아요. 두 분이 살고 계세요. 노인 두 분이 70대예요. 그래서 왜 40평에 살고 있냐고 제가 빨리 팔고 20평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면 애들이 오면 집이 너무 좁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애들이 오냐고. 안 온대요. 슬프다. 그러니까 애들이 안 오는데 그걸 왜 40평이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강남에 40평이 한 40억은 하는데 그냥 20평으로 넘어가면 20억을 손에 쥘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현금 흐름을 확보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보면 또 항상 그 애들이 오면 좁다 그래요. 애들이 오지도 않는데 1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인데 그걸 왜 그렇게 하는지 내가 제발 그냥 파시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다운사이징이라 그러죠. 우리가 줄이거나 아니면 이제 최근에 이제 상품 중에 보면 그 세대 분리형 이런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원룸 형식으로 이렇게 있고 본인이 이제 또 제가 그 신촌 이편한 세상인가 가보니까 보통 40평이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는데요. 여기는 30평인데 방 2개, 화장실 2개, 그 다음에 원룸에 화장실 하나 이렇게 했어요. 특이하다. 방이 2개인데 화장실이 2개.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게 3, 4G형인가?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되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거 사셔가지고 그죠? 본인 방 2개, 화장실 2개면 정말 큰 거예요. 실버타운 가보시면 정말 좁아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바로 옆에 이대도 있으니까 젊은이들도 많고 좋잖아요. 그런데 사시면서 방 하나는 임대를 주면 그게 100에서 120만 원 나와요, 월세가. 그러니까 괜찮잖아요. 뭐 그런 상품들을 오히려 사셔가지고 좀 활용하셔도 되고요. 대신에 그 상품은 많이 안 오릅니다. 왜 안 오르느냐? 월세 수익이 나오잖아요. 월세 수익, 우리가 투자 수익은 운영 수익과 자본 차익의 합이거든요. 운영 수익, 월세 수익이 좀 잘 나오면 시세 차익은 줄어들어요. 상품은 항상 그래요. 오피스텔은 월세 수익이 많고 시세 차익이 거의 없잖아요. 강남 아파트는 월세 수익은 없는데 시세 차익이 많고요. 그래서 항상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5, 6%라고 하잖아요. 수익률이. 그게 월세 수익과 시세 차익을 합친 거거든요. 한쪽이 너무 많으면 한쪽은 작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시세 차익을 바라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상품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선호할 것 같은데 또 의외네요. 잘 안 나와요. 예.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우리 매니저가 그 중개사가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찾는 사람이 많지는 않고 가격대도 그냥 30평에 비해서 조금 낮대요. 1, 2억 정도 낮은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거를 생각하시고 이렇게 세대 분리형 아파트, 나는 뭐 안 올라도 돼. 그죠? 그럼 뭐 한 100만 원 나오는 게 나는 훨씬 운영 수익을 바라는 게 훨씬 커. 이런 분은 이제 그런 아파트 괜찮죠. 그리고 신촌 이편한 세상이 그게 부가인 뉴타운이거든요. 그게 이제 2구역하고 3구역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조금씩 항상 문제가 교회, 좀 시끄러웠습니다. 네, 시끄러웠죠. 뭐 비대위 뭐 이런 거 대충 해결되고 그죠. 이제 잘 가고 있으니까 거기가 또 다 들어서면 괜찮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쁜 위치도 아니고 그럼 시세 차익이 있는데 조금 적다 정도만 그냥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뭐 그런 상품들도 저는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상품. 아니면 이제 그냥 난 이것도 저것도 싫다 그러면 주택연금 가입해가지고 그냥 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아마 하반기, 상반기 중에 출시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주택연금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공시가 12억 이상 되면 가입을 안 시켜주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괜찮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하나도 가입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게
시세를 계속 높여서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 딱 평가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픽스.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중에 괜찮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계속 오를 거잖아요. 네. 그럼 내가 20억에 그 가입을 했는데, 뭐 20억은 가입도 안 시켜주지만 20억에 가입했는데 이게 40억이 돼도 그냥 20억 돈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뭐 완전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제일 걸립니다. 근데 그 두 개를 지금 해결한 상품이 생겼어요. 하나은행하고 하나생명에서 지금 만들어내 가지고 올 상반기나 올 하반기에 출시할 거예요. 12억 이상 되는 아파트도 받아주는 거예요. 30억짜리도. 30억짜리, 40억짜리면 60세 이상이면 받거든요. 그래서 60세 이상에 55세부터 받죠, 주택연금. 그래서 60세 이상 되는 사람이 그 가입하면 뭐 500만 원, 1000만 원 받는 거예요. 예, 그건 사금융이니까 상관없어요. 우리가 주택연금은 국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뭔가 가격 제한을 두고 그죠. 뭐 이게 6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줄 수는 없잖아요. 뭐 그 상한이 거의 해보면 물론 이제 70세에 가입하고 이러면 더 높겠지만 대략 한 2, 300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의 뭐 생활비 정도 쓸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을 주는 거니까 국가에서 끝까지 보장해 주는 것도 뭐 세금을 투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해가 되는데 사적 금융에서 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1000만 원을 주든 말든 은행이 안 망하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뭐 30억짜리, 50억짜리를 내가 넣어가지고 넣자마자 1000만 원씩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 은행이 뭐가 이득이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어쨌든 상품을 그렇게 구성을 하는데요. 50억짜리라고 해도 제가 그 상품 구조를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는데요. 70%만 잡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 30%의 텀을 두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얘가 뭐 한 120살까지 산다 이러면 은행 입장에서 정말 큰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걸 한 30% 텀으로 해가지고 이건 사실은 이렇게 주택연금은 우리가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은행에서 이득일 수도 있고 그 돌아가시는 분이 이득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한 30% 그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억이다 그러면 21억 정도만 잡는 거죠. 70%만. 예, 그렇게 해서 주더라도 사실은 일반 우리가 서울에 있는 주거선호 지역의 아파트들은 상당히 높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상품이 나왔고 그다음에 그 상품이 시세에 따라서 계속 평가해줘요, 매년. 예, 지금 구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주택연금도 있으니까 뭐 자식한테 30%만 물려줘도 큰 거잖아요. 그냥 내 자산이 뭐 한 50억짜리 아파트다 그러면 30%만 돼도 뭐 15억, 20억 뭐 자제분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겠지만 아빠 입장에서는 그냥 30억, 50억 뭐 이렇게 다 쓰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네, 그렇게 하면 경제도 훨씬 좋아지죠. 막 쓰니까 소비가. 그래서 그런 상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이 옛날 같은 상품만 있는 건 아니니까 뭐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그렇게 가입해서 하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뭐 그냥 실버타운 가시는 것도 괜찮고. 배우자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또 다르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런 것도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택연금 그 받는 돈 월마다 받는 돈도 세금을 뗍니까? 네,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됩니다. 아 너무하다. 연금도 다 그 소득세 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마 그런 거는 이제 종합소득세라 그래서 우리가 근로소득하고 별개의 소득, 기타 소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올해 하셔야, 요번 달에 하셔야 되죠. 맞습니다. 다 하셔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돼요. 대부분 더 내죠. 아, 그것도 내는구나. 네. 연금소득도 우리가 국민연금을 받는데 일을 계속 하잖아요. 일을 계속해서 어느 정도 소득이 상당히 높긴 해야 됩니다만 내가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깎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연금소득도 우리가 다 그냥 내게 아닙니다.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그런 건 좀 근데 과한 것 같아요. 좀 제 그렇다. 생각에 그거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세금 다 내고 그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미 다 내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 국민연금 이런 것도 내가 세금을 다 내고 그 지금 연금한 거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또 세금을 내고 죽으면 또 세금을 내고 그건 좀 과한 거죠. 그러면 모기지를 하면 그 주택의 보유세는 누가 내요? 주택의 보유세요? 그 보유세가 경감됩니다. 예, 보유세는 내긴 해야 되는데요. 예, 보유세가 상당히 경감돼요. 상당히. 예. 그래서 그 무료는 아닌데요. 예. 주택 보유세는 내야 됩니다. 그 주택연금은 그 소유자가 본인입니다. 예. 그 보유자가 본인입니다. 내야 되는 저는 면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이제 고생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영목이지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대출이에요. 그래서 내 명인데 내가 대출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보통 대출을 일으키면 기한이 정해지잖아요. 30년 대출. 뭐 이런데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하는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죽을 때까지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금이 뭐 지금 현재 85세가 뭐 우리 평균 수명이다 그러면 85세에 딱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90 대부분 사시니까 사실은 국가에서 세금을 계속 투입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예. 근데 어쨌든 모기지입니다. 대출입니다. 대출. 예, 본인 소유예요. 근데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면 아마 보유세가 내려갈 거예요. 되게 겸손하게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네. 분명히 보는 안목들도 있으실 거고 정보도 많이 얻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세요? 지금 상원 부동산 시장? 지금 현재 상황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코로나 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부터 한 21년, 22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네. 한 2% 초반이었거든요. 대출 금리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연걸에서 보통 한 80%까지 네. 대출을 받아서 맞습니다. 꼬마 빌딩 많이 샀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22년 하반기부터 점점 금리가 올라가요. 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한 5% 중반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와. 거의 한 6%까지 간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를 거의 임대료 받아가지고는 이자가 감당이 안 되죠. 예, 그리고 또 최근에 저 코로나 때 보면 이제 온라인으로 다 이제 물건을 많이 사잖아요. 쿠팡. 예, 네. 쿠팡.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의 시장들이 또 다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 또 경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강남역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공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자를 많이 못 내죠. 빌딩 시장도 그래서 많이 침체되고 또 사실은 또 요즘에는 그러다 보니까 손해도 보고 팔아요. 한 10억씩, 20억씩. 이제 이자 감당이 안 되니까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되냐면 네. 이게 조심스럽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렇지만 이제 금리가 이제 조금씩 내려가거든요. 네. 지금 보통 이제 건물 사시는 분들 보니까 은행에서 3% 중후반에서 4% 초반 사이에 대출을 받으시더라고요. 좀 내려왔네요. 좀 내려갔죠. 네. 그리고 또 금리가 이제 점점 계속 내려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그러면 한 2% 올 연말 되면 한 2% 후반에서 3% 초반 정도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예, 그리고 또 새 정부가 들어서 경기가 좀 많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경기 부양책을 좀 쓰면 자영업자가 조금씩 살아나고 그러다 보면 경기가 좀 회복이 되면 서서히 뭐 한 26년 뭐 초반 정도 지나면 조금 꼬마 빌딩도 조금씩 좀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아닙니다. 건물주를 꿈꾸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예. 특히 젊은 분들도. 이런 건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직접 해보셨으니까 가지고 계시기도 하고.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네. 보통 자기 자본의 뭐 한 20%만 갖고 뭐 어떤 사람은 10%도 갖고 90% 대출 받아서 건물 산 사람이 많았어요. 맞습니다. 최소한 좀 보수적으로 가고 최소한의 자기 자본은 50% 정도는 가지고 네. 꼬마 건물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럼 전무님은 200억 가지고 하신 거예요? 아니 저는 사서 가치가 올랐죠. 한 3년 지났으니까. 저도 사실 뭐 연끌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사실 위치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강남에 30년 이상 살아가지고 네. 또 강남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내가 잘 아는 지역에 투자하는 게 제일 네. 좋지 않을까. 네. 그리고 또 뭐 이왕이면 외곽보다는 서울 지역에서 하는 게 좋고 뭐 좀 더 좁히면 강남에 투자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아마 리스크 측면에서 좀 더 낫고요. 저는 아예 딱 정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볼 때 네. 아예 딱 구획을 정해가지고요. 태안로 쪽에서 강남역에서 삼성역까지, 삼성역에서 영동대교까지, 또 영동대교에서 신사역까지, 또 신사역에서 강남역까지 해서 딱 구획을 정해가지고 네. 여기 안에서만 건물 봤습니다. 제가 강남에 30년 넘게 살았지만 이면도 또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처음에 이제 코로나 때 2020년도에 제가 건물 샀을 때 그때만 해도 한 100개 이상 봤습니다. 제가. 그럼 어떻게 소개를 받아요? 이런 물건은? 저는 중개법인을 통해서 소개받았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요즘에 중개법인들이 다 또 믿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은 건물이 내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좋은 거니까 그래서 중개법인 한 두세 군데 최소한 한 세네 군데 정도는 또 물어보고 자문을 구하고 또 주변에 또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신중히 또 투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거의 건물 꼬마 빌딩을 사는 경우에는 거의 자기 자산의 한 90% 정도는 투자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좀 기술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노후된 걸 사서 뭐 리모델링을 한다라든지 뭐 1층에 자기 사업을 낸다라든지 여러 가지 좀 기술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일부는 자기가 건물을 한 층을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입자를 주는 게 사실 제일 좋죠. 그리고 지금 보통 그러니까 코로나 때 보면 이제 금리가 이제 저금리다 보니까 노후화된 건물 사서 리모델링 하거나 신축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공사비가 맞습니다. 2020년 이제 코로나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발발하면서 전에는 공사비가 한 600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일반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에. 네. 근데 지금은 강남 같은 경우에 1,200만 원, 1200평당 1,200만 원. 1200이요? 예, 그래도 이게 좋게 짓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던 업데이트된 게 800, 900이었는데. 아, 그 요즘에 많이 우와. 올랐습니다. 예. 이게 그리고 좀 예, 나중에 말씀. 예, 괜찮다 싶으면 그래도 뭐 좀 그래도 좀 다른 그러니까 내가 옆 건물하고 조금 비교를 해서 조금 낮게 짓겠다 싶으면 1,500만 원까지. 아, 경쟁력을 갖추려면 예, 맞습니다. 와, 딱 이게 아파트 짓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그러네요. 왜 그러냐 네. 그러면 일단 도매로 짓는 게 아니고요. 그 소매로 짓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조그만 거 아파트는 우리가 엄청나게 크게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단가를 엄청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8,900 아파트는 짓거든요. 지금 또 좋게 지어도. 근데 여기는 그렇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제가 볼 때 한 1,500 들어갈 거예요. 어지간히 좀 괜찮게. 요즘 그 빌라나 연립 이런 거 짓는 것도 엄청 올랐어요.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아파트에 비하면 완전 소매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자재 조달하기도 힘들고요. 공사 그 인부들도 잘 안 오려고 그러죠. 네. 6개월 되면 다 끝나는데 네. 그거보다 한 3년, 4년 있는 아파트 가가지고 일하려고 그러죠. 거기도 지금 부족한데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단가가 다 올라가가지고 특히나 이게 빌딩은 사실 안에가 비었잖아요. 이 아파트는 안에 다 채워놨는데 그런데도 싸다니까. 그만큼 거의 한 2배 든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거 리모델링 엄두가 안 나는데. 그래서 요즘에 이제 보통 그러니까 신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요. 신축된 건물을 많이 삽니다. 되어 있는 거를. 예. 아, 그럼 더 비싸잖아요, 사실. 비싸도 그게 리스크가 아. 좀 줄어들기 때문에 건물을 지으면 머리가 다 빠져요. 집 한 채 짓는 것보다 수명이 한 훨씬 더 10년은 힘듭니다. 단축되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큰 건물로 갈수록 수익률이 되게 떨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예. 그죠? 뭐 땅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 보통 이제 강남에 투자하신 분들은 수익률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땅을 그러니까 사죠. 뭐 예를 들면 청담동에 건물주다. 아, 내가 청담동에 건물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거죠. 뭐 예. 수익률은 따지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돈을 안 따지고 사는 사람. 아, 근데 또 청담동에서도 그렇게 매물이 또 많지가 않아요. 예. 특이하다. 그러면 어떻게 좀 관리를 하고 계세요, 전무님? 저는 제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접 어떻게 해요? 본업이 있으시잖아요. 아, 본업도 하면서 처음에 이제 건물을 샀을 때 저는 한 새벽 한 3, 4시 정도에 건물에 가요. 새벽이요? 예. 네. 가서 지하부터 옥상까지 일단 올라가면서 혹시 뭐 누수나 뭐 이런 뭐 하자나 뭐 이런 거 혹시 문제점이 없는가 한번 보고요. 아, 직접요? 직접요. 새벽 3, 4시에? 네. 예. 그래서 저희 건물에 보면 이렇게 좀 조경이 건물 앞에 조경이 좀 돼 있거든요. 아, 예. 그 물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 물 줘야죠. 예. 줄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럼 제가 줘야죠. 땡기는 호수가 있습니다. 아, 호스로 이렇게 호수 뿌리면서? 땡겨서 직접 주고 또 보면 이렇게 풀도 제가 뽑습니다. 가지치기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 이 덩치로 쭈그리고 그럼요. 뽑으시는 거예요? 아, 예. 빌딩을 사랑하게 되는. 아, 저는 빌딩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관리인을 두면요. 네. 사실은 나만큼 신경을 못 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또 내가 직접 그걸 확인하고 또 챙겨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제가 직접 관리하고요. 와. 건물을 이제 관리하면서 하나의 어떤 묘원이 이제
좀 이렇게 개선해야 되겠다 싶은 거 있으면 거기 이제 각 분야의 사람들 불러서 이걸 이렇게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또 하기도 하고요. 전문적인 거는 예, 맞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은 다 이렇게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건물주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 아, 이거 최근에 이제 저희도 이제 보면 그 이면도로에 있는 건물들이 있거든요. 강남에 공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조금 그래도 전무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규모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들 잘 들어와 있는 이런 쪽을 선택하셔야지. 이면도로는 최근에 이제 뭐, 그 저희 같은 이제 벤처 기업들도 이제 투자를 못 받거든요. 지금 투자가 거의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 벤처 기업들이 적자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뭐 방법이 없습니다. 줄이든지 아니면 없어지거든요.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나오는 벤처 기업도 잘 없고, 최근에 창업 거의 안 하시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창업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창업한 데들도 이제 계속 이제 망해 나가고, 이러니까 그나마 이제 대로변에 있는 데들은 좀 큰 기업들, 그죠? 그 다음에 뭐 브랜드가 있는 프랜차이즈들, 이런 데들이니까 버티는 거거든요. 근데 이면도로만 들어가면 공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 이면도로에 있는 그런, 아무리 강남이지만 이면도로에 있는 그 빌딩들은 되게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다 좋은 걸로 차 있더라도 본인이 사고 난 다음부터 하나씩 빠져나갈 거예요. 예, 망해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그런 임차인들 관리하고 이러는 것도 사실 머리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추세 자체는 빌딩에서 아파트로 많이 넘어오는, 예, 그런 추세도 있습니다. 뭐 여전히 빌딩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긴 한데요. 서울에 이제 거래되는 빌딩의 한 60%가 50억 이하거든요. 예, 그거 생각해 보면 지금 있는 아파트가 오늘 오다 보니까 청담 르엘인가 하는 청담 삼익 아파트 재건축한 그 아파트도 이제 34평형인가 52억에 거래됐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서울에 이제 강보이는 새 아파트는 다 평당 2억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디폴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그 빌딩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가격대 보면.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새벽에 그 잔디 뽑지 마시고 청담 르에를 10개 사서 월세를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전무님은 그럼 별론가? 이미 좋은 아파트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청담 르엘도 눈에 안 들어오는군요. 신반포 2차라고 네. 지금 반포의 가장 최고의 그 아니, 재건축한 아파트 가지고 있습니다. 월세용으로 건물에 비해서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종부세를 또 내야 되니까. 아무튼 뭐 그런저런 거를 네, 다 고려해서 하셨겠죠. 아, 그럼요. 맞습니다. 대부분 빌딩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파트 하기가 턱이 차신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뭐 신흥부자분들이 보통 이제 자금력이 있으시면 처음 생각하는 게 빌딩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아예 그냥 30억짜리, 40억짜리 아파트 살 바에는 7, 80억짜리 아파트를 아예 사는 거죠. 예,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게 돈이 한 300억 된다 이러면 이 포트폴리오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그래도 기본이 한 50% 가까이는 부동산에 들어가 있어야지 마음이 좀 안정적인데 지금같이 불확실한 시대에 또 인프레도 많잖아요. 그런 시대에는 사야 되는데 이게 빌딩 아니고는 뭔가 그만한 상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가격의 아파트를 이제 막 사는 거죠. 예. 근데 기존에 이제 아파트를 뭐 두 채, 세 채씩 가진 분이 지금 더 늘릴 수가 없잖아요. 이재명 씨 집권 곧 할 건데 그런 분들이 이제 빌딩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2026년, 27년 이렇게 갈수록 어쨌든 그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예요. 상업용 부동산은. 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져 가지고 만약 2%대로 됐다 이러면 어지간하면 월세로 맞출 수가 있거든요. 일단 딱 맞춰버리면 자산가분들은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5%, 6% 되면 아무리 그 월세를 많이 받아도 맞출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렇게 되면 이제 적자 나잖아요. 근데 뭐 안 그래도 뭐 자산가들은 상관이 없는데 계속 적자 나는 건 신경 쓰이거든요. 예, 그래서 월세와 금리가 딱 맞아버리는 순간이 오면 저는 다시 상업용 부동산은 괜찮아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강남에는 아파트를 지을 데가 없듯이 상업용 부동산도 지을 데가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면도로에 뭐 조그맣게 짓는 거는 연립 몇 개 해가지고 또는 단독 몇 개 해가지고 그냥 올리면 되는데 대로변에 우리가 괜찮은 뭐 정말 100억, 200억씩, 300억씩 하는 이런 빌딩들을 만들려면
쉽지가 않거든요. 이제는 그런 상황에서 희소하고 0.1% 부자들은 더 많이 지금 자산을 좀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그런 상품에 대한 수요는 많죠. 그 강남 섹터가 딱 정해져 있다고 하셨잖아요. 보는 네. 데가. 네. 그 안에서도 좀 주의해야 될 게 있나요?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뜬다더라 뭐 이런 거.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일 때는요. 네. 이제 그게 이제 투자를 못하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면 본인이 한 채를 사용해야 됩니다. 무조건. 네, 안 하면 취득세 중과를 받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옆에 동이 신사동이 떴습니다. 네, 신사동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묶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논현동이 떴고요. 그다음에 또 다시 역삼동이 떴습니다. 근데 23년 11월 달에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이 토지거래가 풀리면서 다시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이 다시 올라갔고요. 논현동이나 역삼동 이면에는 아마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창 경기가 좋을 때는요, 부동산, 건물 경기가 좋을 때는 빌라 같은 거 사서 이렇게 막 리모델링 하거나 네. 다시 헐고 신축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임대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면은 지금 임대가 거의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통로 비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도변도 보시면요, 많이 통로가 비어 있습니다. 임대가 잘 되는 지역, 내가 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특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는 지역을 선호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3년 10월 달에 토제 해제가 됐다는 거는 이제 상업용. 상업용.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은 이제 빼고. 토제가 이게 아주 복잡해요. 예전에는 상업용까지 다 지정을 했습니다.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빌딩을 사는데 한 층을 무조건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지정을 했다가 상업용이나 연립 다세대는 조금씩 풀었어요. 네. 풀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강남 3구나 용산구는 아파트만 지정했죠. 그래서 최근에 또 뭐 단지 내 상가들 이렇게 재건축하는 거 투자하는 사람도 있긴 하고요. 네. 좀 리스크가 있거든요.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가는 이제 가능하니까 뭐 하는 분도 있긴 해요. 그래서 토제가 이제 용도별로 이렇게 예전에도 좀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6월 3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제일 사업용 부동산에서 이슈는 금리하고 경기 부양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올해까지는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에부터 점점 사업용 부동산은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자산가들이 격차들이 좀 벌어지고 있다는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 네. 말은 뭐냐 그러면 예전에는 제가 10%가 1% 비교했는데요. 이제 1%하고 0.1% 비교를 많이 합니다. 상위 1%의 자산가분들보다 상위 0.1%의 자산가분들이 소득이 더 빨리 늘거든요. 그래서 그에 맞춘 상황으로 자산 시장도 또 재편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70억짜리 아파트가 거래되는 거는 돈에 크게 구애 안 받는 분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저는 맞는 것 같고 또 그걸 가지고 자꾸 본인이 우울해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거는 인도에 가도 제가 알고 있기로 평당 2억 3억 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 길거리 사람들 똥 싸고 그래요. 예, 그런 나라도 그 평당 2억 3억씩 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왜 평당 2억 3억 하는 아파트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그냥 뭐 그러려니 생각하고 또는 이제 자산 시장 자체가 소득에 따라서 또는 자산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하는 자산 시장도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게 맞춘 시장들이 뭐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다음 이제 민주당 정부에서는 지방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지방 계속 나쁘게 이야기했긴 했지만 지금 사실은 우리가 뭔가 소액으로 투자해서 그죠 할 수 있는 데는 거의 지방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이제 뭔가 저는 민주당에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좀 많이 냈으면 좋겠고 좀 더 시그널이 나오면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예전에 윤석열 정부에서 나온 정책들은 대부분 1주택자가 뭐 지방에 하나 더 사는 거 이런 건데 1주택자는 절대 지방에 사지 않습니다. 이게 시장을 좀 알고 그죠 해보면 다주택자라야지 지방에 가가지고 그렇죠. 뭐 좀 몇천만 원 손해보더라도 그냥 털어버리고 그냥 나오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지방에 갈 수 있는 시장을 뭔가 만들어줄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오면 뭐 그때는 저는 지방도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입주 물량이 계속 줄고 있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뭐 긍정적인 신호도 나오고 또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게 좋은데 지금 너무 이제 서울 수도권 위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고향이 지방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지방에 좀 긍정적인 신호가 나올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오면 좀 한번 지방도 관심 가져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